아까 전에 자료 요청 관련돼서 진욱 씨가 맞죠? 진욱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아까 전에 국립대만 했었던 거는 거기가 교문이어서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민간병원은 원칙적으로는 얻기 어렵다고 봐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보건복지위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슈 파이팅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전수조사 개념에 연연하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개연성을 입증하는 거에 가깝다 그럴까. 국회에서 뭔가 이슈를 할 때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기보다 어떤 상관관계 수준만 입증하거나 개연성까지만 입증해도 어느 정도로 어떤 이제 환기시키거나 여론을 집중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문적으로 아주 이제 요건이 강하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실현 가능한 어떤 수준 범위를 좀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간호사 자살이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왕따, 뭐 직장 내 부당해대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가 여기더라도 이제 약간 그 상임위를 넘나들면서 봐가지고, 예컨대 금융권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기가 좀 더 용이해요. 근데 금융권은 민간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기 용이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관치금융의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요구한다 그래서 민간 KB은행이 됐건 하나은행이 됐건 신한은행이 됐건 의원이 지가 뭔데 나한테 자료를 요구하려고 응답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요청하면 거의 다 받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주의적 이 부당함의 전통, 박근혜가 이런저런 갑질했던 거랑 비슷한 전통이 남아있게 가능한 건데, 그게 아마 통신 쪽도 비슷할 거예요, 제 생각엔. 통신 쪽도 우리나라 관피아들 중에서 이 관피아가 내려가는 데가 비싼 급여가 비싸면 그게 이제 거기가 뭔가 먹을 게 많다는 얘기인데, 통신사는 장관들이 다 내려가요. 사장들이. 장관 또는 차관급들이 통신사 사장을 다 해요. 지가 그걸 알든 모르든. 그리고 금융 쪽도 이렇게 그런 데가 많거든요. 금융 쪽도 엄청나게 연봉 많이 받거나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했었던 뉴스는 저는 이윤택 연출가라고 하는 막 이렇게 팍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이슈라기보다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 해결형 사고라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변의 여성위원회 활동하는 아무개 변호사랑도 뭐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에 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있으면 성희롱이나 그런 거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특징은 뭐냐면, 예컨대 어떤 A라는 여성에게 이런저런 성적인 거를 하거나 내지는 뭐 이제 어떤 이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걸 다양하게 하면은, 일반 민간에서는 왜 어떤 남자가 여자랑 서로 어떻게 뭐랄까 유혹할 자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예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처벌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직장 내에서는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용관계가 가지는 수직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 상사와 이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누가 남성이든 누가 여성이든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누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관하게 이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그런 거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는 이것도 관치금융 작동 방식이랑 비슷한데, 제가 보니까 관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비슷한데, 예컨대 연예계, 방송계, 그다음에 문화계 이쪽에서 이번에 이윤택 건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 중에서 이승비 씨인가요? 나비의 꿈인가 어디 뭐 대표라는 분이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조선일보인가 조선비주에서 본인이 실명 공개를 다 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대학교에서 연극가를 나온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더 있는데, 이런저런 어떤 이제 사실상 강간에 준하는 시도를 했을 경우 이렇게 떠나거나 거부하는 게 있는데, 많은 여성들 중에는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고 연극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서 온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윤택이 다 이게 인간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절하고 뛰어쳐나가는 순간 일종의 이 업계에서 이제 그거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개념적으로 뭘로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남성이 대부분인 직장 상사이고 이게 어떤 카리스마적인 효과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량의 여지가 나의 고용관계에서, 그러니까 사실상의 고용관계에서 재량의 여지가 매우 많은, 그리고 그거는 제도적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이런 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우리 옛날에 장자연 씨였나요? 이름 성함 맞나요? 장자연 씨도 특히 이제 연예계 쪽, 그냥 방송, 연예계, 이제 PD가 가지는 인성권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이 있어도 그거를 신고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권력관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떤 방어한다는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이 어떤 이제 일종의 범죄도 하나의 이제 문화랑 연동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생각에는 문화랑 좀 연동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이 신고하는 순간 실은 자기가 거기에서 그 공동체로부터 실은 이제 배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불관계나 불공정 하도급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뭐랄까 이렇게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랑 연동되거나 아니면 약간 문화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일종의 이제 명예를 계속 훼손하는 거죠. 일단 그것도 데미지는 되는 거니까 형법이나 뭐 민법이랑은 데미지가 다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타격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타격을 조금이라도 최대한 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때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했었고요. 진도를 다시 하나 좀 진도 나가기 전에 여쭤볼 게, 오늘이 이제 3회차인데요. 이게 이제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있었고 또 설날이 있어가지고 저희 멤버 중에 저희가 한 35명 가까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현직 보좌진이 총 10명이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임시국회랑 연동돼가지고 이제 어려웠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보도자료를 써보자가 취지였는데,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써보자였는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기에, 출석을 안 불었구나. 출석은 다시 한다고 치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람, 보도자료 써보려고 지금, 아무튼 ING인 상태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 네 분은 필요하시면 저한테 좀 더 자세하게 자문을 구하면은, 제가 뭐 지금 조장님이나 등등은 있으니까 거기대로 계속 관계를 맺으시고, 저한테도 뭐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한 뭐 10명 이내까지는 저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페이지는 오늘 할 거는 6페이지로 갈게요. 이게 무슨 오늘이랑 내일은 약간 사례 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사례 또는 그리고 뭐 제가 제 딴에 그냥 개념화해 본 거, 이런 것이 작동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걸로 할게요. 16페이지를 보면요, 이슈 파이팅의 기본 원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제가 다음 주에는 대중운동과 결합했던 사례들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지금은 보도자료 중심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슈 파이팅의 기본 원리,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4가지 경우. 이건 이제 제 경험을 그냥 정리해 본 얘기인데요. 첫째, 이게 이제 법과 제도라는 건 힘싸움 관계, 권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사회가 사회적 합의의 문제고, 사회적 합의의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사회적 합의를 바꾼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사회적 합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는 파워 그 자체가 들어가 있고, 힘센 놈이 주장하면 뭔가 사람이 거기는 힘이 세다는 얘기는 권력도 있고 담론도 있고 뭔가 말도 있고 뭔가 지식인도 거기 달라붙어 있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노동이 됐건 자본이 됐건, 그리고 이제 노동도 뭐 이렇게 종류별로 다르고 자본도 종류별로 다른 건데, 그래서 아무튼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아무튼 힘센 놈들이 반대하는 경우예요. 네, 힘센 놈들이,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힘센 집단은, 국가의 우두머리는 이제 대통령 계통, 뭐 청와대, 대통령, 내지는 뭐 이런 쪽이 반대하는 거는 잘 통과되는 게 어려운 거고, 또는 원내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재벌 문제이 있고, 재벌 중에서 삼성이 반대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그 법이 아무리 좋든 말든 논리적으로 옳든 말든 통과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에 건너면 다 국회가 삼성이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의원이 됐건 보좌진이 됐건, 보좌진도 상당히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리고 걔네들이 다 평소에 관리 감독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관리 감독은 이제 훨씬 더 강한 수준이고,
대한민국 전체 언론 광고 시장의 50% 이상이 삼성 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진보 언론도 실은 상당한 그 용기나 그런 게 아니면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삼성이 광고 몇 달 끊어버리면 이제 이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힘센 집단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겪었던 거는 그 상가권리금 보호법 같은 게 논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법안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습과 관련된, 아무튼 두 번째가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사회적 인습과 연동된 경우. 그런데 동성애 이슈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동성애 이슈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어떤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51%를 염두에 뒀던 거고, 심상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51%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컨대 뭐 한 10% 내외 정도만 어떤 그 마케팅, 어떤 선거 득표율 전략으로 하도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종의 이제 비유하면 그런 거죠. 유권자가 5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적극 진보, 이렇게 1번 유권자, 그 다음에 소극 진보, 이게 2번 유권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중도라고 표현합시다. 중도라는 개념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가 소극 보수 4번, 그 다음에 적극 보수.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일단 20%씩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의 분포 중에서 여기는 다 20%씩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이거는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혹시 그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연배가 좀 다를 수 있어서 연배가 젊은데도 아는 거는 이제 아무튼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시사 문제 관심을 가지고 봤던 거죠. 2004년도에 저는 이제 그 이 진보정당이랑 같이 해서 원내 그 국회 본총 안에 있었었는데요. 일종의 이제 우리 당으로 치면 원내대표실 비슷한 곳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보의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있고 개정이 있고 유지가 있다고 할 경우 폐지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도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실은 어떤 간첩 같은 거는 형법으로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내란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냥 폐지가 옳은 거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주변 사람도 다 그렇고. 그래서 막상 근데 해보니까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붙어봐가지고 알게 된 거는 국민들 다수는 폐지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개정은 여론이 많았지만, 그러면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는 거냐면, 제가 그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은 그래서 폐지만을 고집하다가 그때 만약에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약간 사쿠라 취급받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친일파 비슷한 거라 그럴까? 그러니까 진보나 운동권 중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얘기하면 너 이 새끼야 너 왜 그런 이 사쿠라 같은 인간아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 무리하게 폐지를 시도해가지고 지금은 개정도 어려워졌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당시는 한나라당인데 개정은 수용하려고 그랬거든요. 박근혜조차도 워낙 이게 의석수라든가 등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이제 결국은 개정도 어려워졌는데, 돌이켜보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실은 그 그러니까 당 국회의원이나 지도부만 그런 게 아니라 유권자 정서도 그랬고 진보 언론도 그랬어요. 만약에 당시에도 개정을 주장하시는 분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부겸 의원이세요. 당시에 김부겸 의원이 이거 안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용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 딴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정을 얘기하면 하다못해 기자들부터 해서 출입 기자들부터 아니 선배님이 왜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다음에 후배 기자들도 아니 저 사람 사쿠라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러면 이 실패한 거의 원인이 뭐냐면 비유하면 이거예요. 여기서는 여론이 예컨대 폐지론이 거의 100%인 거예요. 아니 한 10%대 90%인 거예요. 10대 9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 커뮤니티만 맨날 접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다 그냥 반대하는 줄 아는 거예요. 폐지 찬성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면 예컨대 여기가 폐지라고 치고 여기는 예컨대 7대 3이나 6대 4로 합시다. 6대 4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소극 진보에서는. 근데 중도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비율이 쫙쫙쫙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여기만 맨날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건데, 여기 사람들을 접한 적이 없는 사람,
여기는 거의 뭐 내가 맨날 그냥 자기네끼리만 끼리끼리 지내는 사람은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반대하면 마치 선과 악의 대결을 생각하는 거죠. 내 주장에 동의 안 해? 저런 적폐 같은 인간들. 이런 게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약간 멍청한 경우고 모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아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마케팅 전략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예컨대 내가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전체 유권자 중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5%밖에 없다고 쳐요. 나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예컨대 20%의 유권자로부터 호감을 사면 나는 대박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가진 어떤 시장 점유율 또는 호감 지지 점유율을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20%까지만 가지고 4배를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컨대 내가 여기 이 자리를 딱 나의 마케팅 전략 포지셔닝을 딱 잡아가지고 얘를 까는 거를 내 그냥 마케팅 전략으로 잡는 거예요. 이 XX 같은 인간아 하면서 뭐 사쿠라가 어쩌니 친일파가 어쩌니 뭔가 너희 독재자랑 붙어먹은 놈 아니야 하면서 내지는 이쪽에 간첩 아니야? 세작 아니야? 라고 까면은 그게 이슈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열심히 무슨 법안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말로 막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컨대 이 사람은 뭐 그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2%밖에 안 되던 인간이 갑자기 20%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자신은 지난번 말한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 장사가 되는 남는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정치적인 욕망의 크기가 그냥 여기서 내가 골목대장 비슷한 거 하고 적절하게 어떤 뽀찌 일정을 챙기고 포지셔닝 챙기는 게 인 사람은 그런 사람일수록 자극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모르는 경우가 할 수 있는데, 아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는 정말 이제 아주 진보 나쁜 정치인인 거죠. 영악하고 진보 나쁜 정치인인 아주 그런 경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그 온갖 험한 말 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걔네가 멍청해서 그런 것 같거나 아니면 인간성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걔네들도 마케팅 전략으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되먹지 못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실은 근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은 특히나 이걸 지형지물을 몰랐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게 유권자 지형지물이 이렇구나 할 경우는 내가 이거를 하면은 여기서는 9대1이지만 다 합치면은 이건 부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지 개정 유지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폐지론은 유지론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폐지론은 결과적으로 유지론이었던 거예요. 개정론이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였던 거죠. 그랬으면 지금 훨씬 더 이제 사문화되거나 그럴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실은 노동계 이슈도 그런 게 많다고 제가 보기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슈도 그렇다고 그러고 제가 뭐 노동시간 단축 이슈도 그렇다고 봐야 될 건데, 실은 적극 진보인 척 하면서 자기 어떤 밥그릇 챙기거나 그런 등등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밥그릇이 먼저고 논리는 나중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얼핏 뭐 어쩌고저쩌고 대의명분 갖다 붙이지만, 근데 동성애 이슈로 다시 돌아오면 동성애 이슈도 실은 비슷한 프레임인 거예요. 뭐 이 정도 1대9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보 쪽에서는 이쪽이 압도적 다수파라고 봐야 되고, 소극 진보로 가도 대등한 정도는 돼요. 소극 진보로 가도. 그건 여론조사 같은 거를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되는데,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동성애 여론은 반대 여론이 좀 더 많은 거죠. 우세. 그래서 그러면 지지율이 예컨대 한 4%, 5% 정도의 지지율인 어느 대선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게 붙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정치에서 동성애 이슈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부시였어요. 그 부시가 미국 국민들 다수가, 이건 이제 문화 문제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 다수가 그 부시 때까지만 해도 동성애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동성애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부시가 경제를 개판친 다음에 동성애 이슈를 탁 던지면 미국 민주당 좌파가 있고 미국 민주당 우파가 있는데, 미국 민주당 좌파는 이제 일종의 부시가 동성애 이슈를 딱 던지면 반응을 하는 거죠. 뭐 이 새끼야? 하면서 둘이 막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좌파랑 부시가 막 싸우면 경제 이슈는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 개판 이슈 친 거는 다 사라지고 동성애 이슈만 막 이제 설왕설래하고, 미국 민주당 좌파한테도 자기한테도 남는 장사인 거예요. 우파들은 이제 뭐 자기네들 지지 기반 내에서는 이게 소수파거든요. 근데 이게 유권자 전체를 보면은 이게 소수파인 거죠. 그래서 예컨대 심지어 오바마조차도 자기가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화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 위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서 발언한 적이 없어요. 오바마조차도 이제 판세가 뒤집어지니까 이제 그때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실은 이제 그 병역 거부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동성애 이슈 문제, 그 다음에 예컨대 뭐 우리 조세 이슈로는 자영업자 간이가세 이슈 같은 것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실은 증세 이슈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증세 이슈도 평소에는 뭐 찬성하는 척하지만 실제 닥치면은 이제 막 지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이제 이 지형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형을 다 보면서 얘는 몇 대 몇 정도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 뭐 참고로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갤럽은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를 발표하거든요. 2월 9일 날 우리가 2월 초에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오늘 봤던 자료인데,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제가 필요하면 갖고 올 텐데, 갤럽에서 최저임금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적극 진보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여론조사 지표에서. 여론조사를 안 보셔가지고 잘 모를 텐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여론조사 갤럽에 나왔던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로 돼 있냐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그냥 얘기를 하면, 보통 이게 여론조사 업체가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지역별로 한번 쭉 해주고요. 뭐 서울, 수도권, 강원, 충청권, 그다음 호남권, TK권, PK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나와주고, 지역 구분이 한번 나오고, 성별, 남성, 여성이 한번 나오고, 연령별로 이제 10단위로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업별로는 농임, 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생활 수준은 아주 상, 그 다음에 이제 중하, 하 이렇게 4개로 보통 나누고 갤럽은, 그 다음에 이념 성향은 보수, 중도, 진보, 모름,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긍정평가자, 부정평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여론조사를 평소에 꾸준히 틈날 때마다 봐요. 그리고 가급적 요거를 봐요, 요거를. 그러니까 토탈을 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는 건데, 예컨대 호남은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호남 여론이 만약에 그 우리 역사적인 게 있으니까, 만약에 적극 진보에 가까운 거는 누구냐면 호남의 여론이 어떤지, 또는 40대 여론이 어떤지. 40대가 세대적으로는 진보에 가깝고, 호남이 이제 지역적으로는 호남이 진보에 가깝고, 세대적으로는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념 성향별 진보, 그 세 가지 정도를 보면은 이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중도랑 중위수나 스윙보터 약간씩 다른 개념이긴 한데, 편의상 중도랑 그냥 유사한 맥락으로 스윙보터라고 표현을 하면, 제가 보는 그 아무튼 저의 그냥 경험치로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봤던,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의 경험치로 의하면 스윙보터가 제가 생각에 4집단이 있어요. 첫째, 주부, 여성 이쪽이 이제 스윙보터고, 거기가 표가 움직이는 거죠, 그때. 두 번째가 자영업자 집단, 자영업자 집단이 표가 움직이는 집단이고, 세 번째가 50대 집단이에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게 40대였는데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50대가 스윙보터가 된 거고, 그래서 박근혜가 승리할 때는 50대에서 이긴 거고, 탄핵당할 때는 50대에서 뒤집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탄핵 이후에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할 이후에는 PK 지역이 지금 스윙보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 경남 지역이.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그 4집단의 반응을 되게 유익 있게 봐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주부, 자영업자, 50대, PK.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자료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최저임금 자료도 딱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를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컨대 지금 제가 뽑은 거는, 이쪽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도예요. 아까 말한 쫙 나와 있고, 대통령 지지도고, 여기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4가지 집단이 지지율이 팍 빠져요. 딴 데보다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에서 빠지는 것보다 나머지 데서 빠지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면 실은 중위수 유권자 또는 스윙보터 유권자, 이걸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은 한 60% 정도 됐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뭐 예컨대 35%만 지지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25%가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이 기준치로 봤을 경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라든가 공성 이슈로 돌아오면, 국가보안법 이슈도 인수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우리 보도들 얘기로 하긴 한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하면은,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추진할 건지 개정을 추진할 건지,
그리고 개정도 조문이 여러 개가 갈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3조를 바꿀 건지 7조를 바꿀 건지 뭐 아니면 3조, 7조랑 5조까지 바꿀 건지를 패키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개정도 수위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 지형을 감안하고 법안의 수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타율이 높은 개정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심지어 동성애 이슈도 질문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게 나와요. 예컨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되게 반대로 나오고 동성애인 분이 방송 연애 활동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그거는 너 관계없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이제 좀 관용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심지어 법안을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안을 다양하게 동성애 이슈 중에서 예컨대 동성애 여론조사가 결혼도 있고 아니면 차별금지법 일반도 있고 아니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방송연애 활동에 국한된 게 있고 내지는 뭐 둘이 예컨대 뽀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등등을 쫙 한 다음에 여론이 승산이 있을 것 같은 걸 중심으로 저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슈는 동성애 이슈지만 51%를 돌파하는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안정적으로 가면 한 55 내지 60%가 지지하는 걸로 가는 게 실제로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인습과 연동된 경우가 있는데 법안 같은 걸 만들 때는 법안의 수위라든가 보도자료의 어떤 각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슈를 어디 이렇게 포커싱을 정할지는 실은 이런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넓게 보면 약간 마케팅 전략 또는 어떤 그런 거랑 연동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설득의 사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잠깐 언급만 하고 보도자료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아무튼 살면서 가장 설득에 대해서 감명하게 들었던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였는데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거예요. 쓰이는 맥락이 좀 다양할 수는 있는데 뭐 정념, 열정 뭐 이런 등등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사묘서예요. 그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여서 이 라임도 되게 운율도 좋은데 저는 되게 이제 감명하게 잘 정리한 걸 생각하는데 큰 틀의 맥락은 여기는 화자예요. 화자, 말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듣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논리이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면 전체의 설득을 10이라고 간주했을 경우 몇 대 몇 대 몇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찍어보시면 2, 5, 3이요? 그 다음에 재용 씨는 어때요? 6, 3? 6, 3, 1. 그 다음에 수빈 씨인가요? 수빈 씨 생각은 어때요? 3, 4, 3이요? 네. 네? 네. 얼추 이게 작동하는 거는 6, 3, 1이래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랑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그리고 박근혜가 얘기하는 거냐? 예컨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이랑 단일화를 했거든요. 2002년도 대선에서. 그리고 1997년도엔 김대중 대통령이 JP 김종필이라는 사람이랑 단일화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이랑 후보 단일화 하는 거랑 만약에 안철수 씨가 정몽준이랑 후보 단일화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막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이 어쩌고 할 그런 유권자가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논리조차도 이제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예컨대 옷차림이 뭔가 후줄구리한 약간 쓰레빠 입고 뭐 그냥 추리닝 입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그 사람이 그냥 저 사람 되게 후줄구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교수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사람 얘기가 다 설득력 있게 들리고 막 그런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실험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옷차림이 아주 허술해가지고 뭐 저런 꾀지지한 인간이 있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교수란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이 되게 검소하구나부터 해가지고 생각이 다 바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저는 어떤 법안을 내거나 보도자료를 만들 때 그 에토스 전략을 항상 염두에 뒀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편의점 보도자료나 편의점 이슈를 한다. 그러니까 실은 보도자료는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의 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 한 부분인데, 그럼 편의점 이슈 파이팅을 하려면 편의점 점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가지고 내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최병천이 떠드는 거랑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당사자가 떠드는 거랑, 이번에 우리 미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최영미 시인이 직접 말하는 거랑, 그러니까 JTBC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연극 쪽에서의 미투 문제도 본인이 직접 말하는 거랑, 아니면 내가 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게 설령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슨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증 다 받았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토스는 물론 넓은 의미예요. 당사자 개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당사자 권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토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파토스는 그러면 일종의 청자의 자세인 건데, 내가 듣고 싶은 사람한테 듣는 거랑 듣기 싫은 걸 억지로 듣는 거랑 이게 학습의 수용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 혐오 문제를 제기하는 거랑, 무슨 세월호 문제 터졌는데 갑자기 여성 혐오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약간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들을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했던 것 중에서 한꺼번에 그냥 나와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데, 예컨대 제가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상가 권리금 보호법을 2013년도에 작업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이제 이제 저랑 약간 뜻이 맞는 코드가 비슷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3년도 8월경에 우리가 법안을 만들었어요. 법조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국정감사로 넘어가고 정기국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약간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 논리를 법조문을 다 만든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거의 지형지물을 짜요. 이제 찬성하는 거는 어디고 반대하는 거 어디고, 그리고 누구랑 에토스를 있게 만들게 하는 걸 해서 누구를 한 거냐면 우리 법에 해당할 만한 점주들을 찾는 거예요. 상가 임차인들을.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예컨대 임차인을 내가 5명을 만났다. 근데 뭐 1번 임차인은 우리 법이랑은 해당은 안 돼. 뭔가 억울한 일은 당했지만 우리 법보다는 뭔가 이렇게 더 구조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요 분은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법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법이고,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만났으면 우리 법조문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에토스 전략이고, 동시에 또 뭐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짱구를 굴려가지고 용산 참사의 배경이 권리금 문제였어요. 원래 발단이. 그래서 권리금이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그리고 당시 도시가 한꺼번에 재개발되지 않았으면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권리금 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상가 권리금 뭔지 잘 모르시는 분, 한 분, 두 분,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리금이 뭔지 안다. 짧게 설명드리면 임대인이 있고 건물주죠. 그냥 임차인이 있어요. 이 둘이 맺는 거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A라 그러고, 내가 새로운 임차인,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을 B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 사람이 이쪽에서 짬뽕집을 하는데, 중국집을 하는데 짜장면, 짬뽕이 엄청 장사가 잘 돼서 이 사람이 한 3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 가게에서 여기가 브랜드가 생겼어요. 이 가게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여차저차해가지고 나가게 생겼어요. 이제 팔아야 돼요. 자기는 임차인이지만. 그러면 이 짬뽕, 짜장면, 중국집에는 무형의 가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소문이라든가, 야, 저 집은 맛있다더라든가, 아니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단골 고객이라든가. 그래서, 근데 그 고객은, 그거는, 법으로는 없지만 형성되어 있는 가치거든요. 그 일종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는 그 프리미엄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런 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그게 값어치가 있다는 거를,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신규 임차인이 들어갈 때 임대인에게 하는 거는 임대차 계약이지만, 그 건물 사용에 대한 대가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무형의 가치까지 내가 같이 살게 라고 주는 게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권리금이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덜 발달해가지고 비공식 경제 비슷한 거나 나쁜 거, 약간 지하 경제 이런 없애야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영업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개념이랑 다른 영업권 개념. 그래서 실은 기업 인수합병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런 무형의 그러니까 회계적 가치로 파악되지 않는 가치가 실은 이제 다 무형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것도 넓으면서 권리금인 거죠. 영업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법조문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전에 용산 참사가 200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2009년도 1월 20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용산 참사가.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법안을 만들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막 어수선한데 그래서 용산 참사 5주년이 2014년이 되거든요. 2014년 1월 달은 용산 참사 5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5개월 동안 법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법안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용산 참사 범대위 분들도 만나고 그때 피해 가족분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주 상가 임차인 우리 법에 해당할 만한 임차인도 만나고 법대 교수 중에서 우리랑 뭔가 코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쪽 분야 교수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지형지물을 세팅하는 거죠. 에토스도 만들어 놓고 파토스도 만들어 놓고 로고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2014년 1월 달에 용산 참사 5주년에 일부러 일주일 전에 미리 토론회 날짜를 미리 픽스해 놓고 몇 달 전부터 픽스해 놓고 이날을 디데이로 역사날로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토론회를 하면서도 용산 참사 5주년을 환기시키면서 뭐 상가권리금 약탈 방지법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서 그 이제 데리고 올 때도 그 피해 점주인 임차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한테 그 한 분은 그 곱창을 하시던 분이었고 한 분은 중국집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곱창을 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입고 옷이라 그러고 이것도 실은 일종의 에토스 전략이랑 연동돼 있는 거죠. 이렇게 비주얼로 딱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깔끔한 양복 입고 저는 뭐 곱창을 만듭니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이 주방장 모자 같은 거 딱 입고 하는 게 이게 딱 그림이 일단 다르잖아요. 어떤 호소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은 보도자료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보도할 가치가 있는 글쓰기 이게 이제 보도자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게 만드는 게 우리가 있는 거고 그거를 잘 전달하는 어떤 이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깔끔한 어떤 이제 그런 글쓰기가 이제 보도자료인 건데 그러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와 관련돼서 그 중에 하나가 큰 중요한 원리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원리다. 그러면 예컨대 상가 권리금 같은 경우는 하나는 당사자를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현장과 많이 연결된 노동 이슈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또 하나는 당사자가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연결 전문가 또는 전문가 3분론 얘기할 때도 그래서 하나는 뭔가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에토스에서 또 하나는 권위가 중요해요. 권위. 뭔가 사람들이 권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실은 그냥 만약에 뭐 이제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텔레비에 많이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그냥 알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디 가서 이 사람이 텔레비에서 뭐 그냥 그게 뭐 구워 삶았는지 아니면 친분이 있어서인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텔레비에 몇 번 출연하면 아무튼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권위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책도 되게 재밌는 책인데 우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권력을 선용하는 게 중요하다. 권력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순수함의 어떤 아름다운 순수함의 세계를 추구하는 분들은 약간 예술 같은 걸 하시라 그러고 이 정치나 시사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좋은 취지를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말했듯이 목적의식적으로 비합리적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지형지물을 활용하고 마케팅 이론들을 다 활용하고 심리학도 다 활용하고 경제학도 활용하고 행동경제학도 활용하고 아무튼 뭐 정치학도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활용해서 이제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중요하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러면 에토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에 대한 저 개인의 견해는 예컨대 우리가 2012년도에 안철수 현상이 되게 강력했었잖아요. 그때 뭐 지금에 대해서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라졌다고 치더라도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왜 많은 사람이 안철수 씨에 대해서 기대가 높았을까를 복기를 해보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도 있고 맞물려 있겠지만 저 개인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 15년 그 사람이 등장한 게 97년도 IMF 위기 이후에 직후에 V3부터 등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약간 설왕설래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V3를 무상으로 이제 보여준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기부한 거라든가 아니면 청년들과 뭔가 대화하려고 노력한 거라든가 그다음 꾸준히 책을 쓴 거라든가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뭔가 기업가이긴 하지만 재벌이랑 좀 다르구나. 뭔가 사회적 가치와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기업가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15년 동안 꾸준히 사람들이 지켜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꾸준히 15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중에 일종의 고관여층, 그러니까 여론주도층이라 불리는 집단, 고관여층이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본 거고 그 고관여층이 일종의 동심원 퍼지듯이 우리가 냇물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면 동심원이 창창창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관여층이 판단이 점점 좀 확산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저는 거꾸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토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현재 단면으로 보면은 6대 3대 1이지만 거꾸로 이걸 동태적인 과정 10년 20년으로 보면은 저는 로고스가 파토스를 만들어내고 파토스가 에토스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야 쟤는 진국이야.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은 좀 어눌하게 하지만 저 친구는 진짜 진국이야 라고 말하면 뭔가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권위가 생기잖아요. 뭔가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도 뭐 그 친구가 말하면 뭔가 설득력 있는 경우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로고스는 약간 평소의 언행 같은 의미를 갖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점이 많았긴 하겠지만 근데 보도자료를 낼 때도 어떤 이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최병천 발로 나갔던 보도자료는 뭔가 믿을만하다 또는 기사거리가 된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보도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쌓이면 약간 좀 기사거리가 덜 되는 거를 내보내도 실제로 보도되는 빈도가 훨씬 높아져요. 왜냐하면 큰 틀로 경향적으로 확률적으로 저쪽에서 나온 건 뭔가 설득력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헐, 시간이 막 가는군요. 그래서 저는 로고스가 쌓이면은 파토스가 되고 파토스가 쌓이면 에토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약간 장기적 과정을 동태적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들었던 법이 밑에 사례로 했던 거예요. 정태적 접근과 동태적 접근이 방금 말한 거고요. 불효자 방지법을 있으면은 불효자 방지법은 어르신들 노인학대 이슈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재산을 다 상속 및 증여받은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불효를 막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재산 받기 전까지는 온갖 효도하는 척하다가 재산을 다 물려받은 그때부터는 이제 막 막대하는 경우를 막는 법이에요. 민법 증여 개정안이었는데 그러면 불효자 방지법,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 촉진 3법, 뭐 편의점 이슈, 상가 권리금 보호 이런 걸 할 때는 저는 이거에 해당할 만한 에토스가 누군지를 찾아가지고 불효자 방지법은 누구랑 했냐면 이 에토스에 해당하는 집단이 누굴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효과가 극대화될 거를 제가 생각한 게 대한노인회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한노인회한테 가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했죠. 그래서 그때 왜 개를 사람을 물면 이슈가 덜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이슈가 된다는데 약간 이제 이 민주당 계열 진보 계열이 대한노인회랑 행사를 같이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실은 약간 의외성, 역발상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평이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로 뉴스가 되는 거죠. 에토스 전략도 살리는 거고 이제 에토스 전략도 살리는 거고 역발상 같은 것도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상가 권리금 보호법 같은 경우도 용산 참사 기념일에 맞췄다고 일부러 터뜨리는 거고 해당 피해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에토스를 또 보강해주기 위해서 민법 교수를 또 땡겨오는 거고 한 축으로는 당사자를 데리고 오고 한 축으로는 뭔가 권위 있는 전문가 그런 사람은 이제 에토스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냈던 법 중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 해서 이제 금융감독 독립성이라 해서 되게 복잡한 법안이 있어요. 금융 쪽 사람들도 잘 모르는 법안. 완전히 고관여층들만 아는 법안이 있는데 법안 작업은 내가 다 했어. 근데 기자회견을 할 때 일부러 금융법 학자를 데리고 와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랑 법안 발의 기자회견 할 때 법안 작업은 내가 다 했어. 여기저기 도움 받으면서 전문가들 도움 받으면서. 그러나 내가 옆에서 하면은 이게 뭐 보좌관은 한급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금융법에 권위 있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같이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면 이게 뭔가
아 저게 뭔가 좀 더 완성도가 높겠거니라고 사람들이 느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하나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실은 그런 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다 그런 얘기고 이슈 흐름을 역추적 회복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흐름이 그렇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한 타이밍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지금 약간 이제 같지만 미투 운동이 있고 서지영 검사가 있었고 뭐 그전에는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의 미투 운동이 있었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랄까 이게 우리가 한번 쭉 써보면 나올 텐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연극계까지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나올랑 말랑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아주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계절이 한번 지나면 이슈도 한번 물갈이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행권 채용비리 이슈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랑 연결됐냐면 2017년 국정감사의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겨레 신문이 터뜨렸던 단독 기사였는데 강원랜드 채용비리였어요.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얼만큼 충격적이었냐면 나중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채용비리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채용된 사람 전원이 다 비리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은 그냥 직원 전체가 다 무슨 거기 뭐 차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평등한 관계일 텐데 다 너는 누구 통해서 들어왔니? 뭐 이제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누구는 국회의원 통해서 들어오고 누구는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도 3선 국회의원, 2선 국회의원, 뭐 1선 국회의원 아마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이제 끝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은행권에서 나왔던 그때 하나은행이었네 어느 은행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리고 금감원 직원도 그때 채용비리 있었다. 금감원 직원도 뭐 채용비리 있었다 이렇게 몇 가지 그런 그게 이제 그리고 그런 건 또 왜 이렇게 민감했냐면 정유라건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정유라 이대 특혜. 그래서 그게 역사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난주 한 2, 3주 됐는데 금융감독원이 방금 말한 거를 해가지고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를 전수조사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금융감독원은 상세 데이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세 뭔가 아기자기한 것도 그런 경우는 이제 금융감독원한테 추가적으로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 거죠. 요청을 받아가지고 아직 기사화되지 않은 어떤 그 일종의 뭐랄까 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뭔가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제가 뭐 보내드릴 텐데 이거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제 대박을 친 분이 요 시즌에 한해서 심상정 의원이 그걸 했었어요.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고위급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자료 좀 내밀한 거 내다 해서 그걸 이제 빵 터트려가지고 기사가 커진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보도자료 사례 모음 중에서 맨 뒷장의 앞장으로 가봐요. 67페이지인데요. 보도자료 사례 모음집이에요. 이게 정유라 건이 터졌던 발단이 됐던 바로 그 보도자료예요. 제가 생각에는 역사적인 보도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에 잘 만든 보도자료는 아니에요. 보도자료 자체로만 보면은 잘 만든 보도자료가 아니지만 뭐 잘 만들지 않더라도 워낙 파괴력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거나 국회 활동을 하시거나 하면은 약간 한 번 더 확인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팩트를 확인하고, 한 번 더 들어가고, 한 번 더 근성을 발휘하는 게 실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여기 날짜를 한번 볼게요. 이 67페이지에 있는 그 정유라의 그 특혜, 학점 특혜가 밝혀진 최초의 보도자료 이게. 그리고 이게 김병욱 의원실이었는데요. 2016년 10월 14일 날 보도자료예요. 당시에 이슈 흐름이 어떻게 됐었냐면 2016년 9월 말에 제가 기억을 하는 9월 20일경부터인데 한겨레 신문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단독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한겨레에서. 이게 9월달 일이고 6월달 일 이게 우병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병우 기사를 누가 제일 열심히 썼냐?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가 열심히 써요. 그래서 일종의 진보의 대표적인 매체와 보수의 대표적인 매체가 우병우를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 조선일보의 주필이었던 송희영 주필 등등의 그 국정원을 동원해서 신상털기를 해요. 신상털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조선일보가 깨갱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더 이상 노터치 이런 걸로 이제 해요.
그래서 이슈가 약간 좀 잠잠해지다가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러면서 살짝 이제 뭔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TV조선에 잠깐 7월달에 나와요. 7월달에 아주 살짝 나와요. 아무튼 이러다가 여차저차 이걸 보고 이제 이게 뭐지? 최순실이 뭐지? 왜냐면 그때 남자 누구야? 최순실의 남편. 정윤. 예? 정윤. 그 사람이 실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이상하다 하다가 아무튼 그거를 지금 이 청와대 이번에 대변인으로 간 김의겸 기자,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아주 고참이어서 이 사람은 고참이어서 이렇게 필드에 뜰 일이 별로 없는데 뭔가 이렇게 초기 작동을 해가지고 팀을 꾸려요. 특별팀을 꾸려가지고 한참 털기를 시작을 해요. 털어가지고 이제 그걸 요때부터 그래서 약 2주간 제 기억에는 거의 3주간 단독 일면으로 다 나와요. 한겨레 일면은 그냥 이땐 다 그냥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만들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9월 말인데 이게 10월 달에 여기 이제 10월 초는 뭐였게요? 10월 초는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시점이 10월 초는 국정감사 기간이어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기본 룰은 뭐냐면 무조건 이슈가 되는 건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던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있어도 그거를 다 묻어버리더라도 이슈가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파토스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 모든 거를 내가 제압할 정도로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박인 거죠, 대박. 아무튼 그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했던 게 아무리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이 막 있다 하더라도 접고 이거를 먼저 하고 여기에 끼어 팔기를 하면서 이거 팔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나는 고고하게 학처럼 살다가 이거 제끼고 이걸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의원한테 나 잘라주세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또는 이제 언론들한테 우리 거는 보도해주지 마세요라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무조건 올라타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는 이 뭔가 K스포츠 재단이 하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 즈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월경에 이화여대 사건이 있었어요. 이화여대 미래라이프 사건이라는 아무튼 이제 약간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인데 뭔가 기업인 중에서 여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저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미래라이프 사건을 보는 시선은 약간 다양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강경 진압을 들어가면서 그 학생들을 뭔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약간 미래라이프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논란이 사라지고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어떤 정경들을 투입하는 나쁜 놈들 하면서 공부를 자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거농성 한 축,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한 축,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 단독과 최순실 한 축, 이 축이 만난 시점이 10월 초인데 그래서 이거가 그러면서 최순실이 나오면서 정유라도 같이 기사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최순실의 딸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실명을 안 썼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이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딸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더라, 뭔가 특혜를 받았다더라 라는 설이 있다더라까지가 기소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누가 말했다까지는 팩트인 건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정감사가 딱 열려가지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이화여대를 쳐들어가요. 국정감사 시즌이니까 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알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이 자료 저 자료를 다 주는 거예요. 원래 학생의 과제물 같은 자료는 받기 어려운 자료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A 학생의 과제물을 달라라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자료인데 약간 어수선한, 그러니까 학교가 일종의 점거농성 당하고 있고 학교가 점거농성 당하고 있고 언론에 엄청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뭔가 국정감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한 10명 가까이가 때로 몰려왔고 뭔가 이렇게 뭔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전열도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뭐랄까요. 그래서 마치 우리 1987 보면 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뭐 이것저것 벌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뭐 달라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여기에 있는 멤버가 이 의원실의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방문했던 모든 의원실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뭐뭐 자료 언제까지 갖다 주세요. 뭐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근데 한 번 더 그걸 남아서 잔업처자 특근을 하면서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준 자료가 뭐지 하다가 정유라의 과제물을 발견한 거예요. 정유라 과제물이 뭐냐면 말에 대한 얘기예요. 말. 이 장안을 뜨겁게 화제로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 왜 음악에서 박자 맞추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메트로놈이다 맞죠? 그게 메트로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유라가 실은 본인이 한 것도 아닌 거죠. 나중에 확인된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막 긁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문이야. 문장 전체가 다 비문이에요. 과제물 전체가 비문이고 메트로놈 하나 놓고 달그다 훅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말에 대해서 논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거나 긁어가지고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보도자료에는 다 안 담겨 있어요. 이 보도자료 전문을 읽어보시면 여기 그냥 제목만 큰 제목만 읽어볼게요. 김병욱 의원 이화여대 최순실 씨 딸 출석 인정 서류 증빙 없이 면담으로만 출석 인정 특혜. 소제목까지만 읽어볼게요. 이화여대 4월 중 최순실 씨와 딸의 1차례 방문 면담으로 훈련 증빙 자료 없이 출석 인정. 지난해 9월 실기 우수사 최종 성적은 절대평가로 최소 B학점 이상 주는 비상식적인 내규 만들어 운동 생리학 달랑 A4 3장에 사진 첨부 5개 맞춤법 띄어쓰기조차 엉망진창의 레포트 1개 제출로 요 레포트예요. 방금 요 레포트. 이게 보는 순간 이렇게 내도 되는 거야? 라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온갖 말도 안 되는 비문들이 막 있는 거죠. 최소 B학점 이상 받아 코칭론 첨부도 되지 않은 기밀 레포트의 교수 잘하셨어요. 칭찬 빨간 줄로 오타 고쳐주는 과한 친절 제출기한 넘겨 학기 끝난 방학 중에 제출해도 성격 인정 등등등 있는데 이것만 봐서 섹시한 게 좀 덜해요. 근데 워낙 이게 이슈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기자가 이건 제 짐작이에요. 기자가 의원실에 전화를 했을 거예요. 보좌관님 또는 비서님 자료 좀 로데이터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과제물의 로데이터 이 A4 어쩌고저쩌고 있다는 그거를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기자가 그걸 그러니까 먼저 연락한 기자가 분명히 있던 거죠. 기자가 딱 연락해서 봤더니 와 이런 거가 레포트로 나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게 그날 오후 SNS나 인터넷 전체를 다 점령하게 돼요. 달그다 훅이라는 말로. 그래서 이제 메트로놈 하나 놓고 달그다 훅이 이제 거의 약간 유행어 비슷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제 뭐 나도 말 살 테니까 학점 주세요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등등이 되면서 이 이전까지 이슈는 어떤 이슈였냐면 정치권이 관심 있는 이슈였어요. 약간 이게 뭔가 권력 대 권력이 싸우나 보다. 뭔진 모르지만 뭔가 비리가 있나 보다. 이 정도 관심사 있는데 이화여대 이슈가 정유라 문제가 딱 들어가면서 이 뭔가 학점으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 친구들, 취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또는 그런 친구들을 학부모로 두고 있는 성인들. 그래서 20대, 30대, 50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화여대를 보내고 싶었는데 못 보내는 학부모들 또는 보냈는데 뭔가 이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화여대 오비 출신들 그런 사람 모두가 다 분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말한 이제 뭐 달그다 훅 같은 온갖 패러디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약간 전국민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를 계기점으로 전국민적 이슈가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의원실이 항의 방문했는데 누군가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거고 누군가가 남아서 그걸 한 번 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터진 거죠. 근데 만약에 뭐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묻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는 뭐 다른 게 터지긴 했을 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한 번 더 정성을 들이는 거. 그러니까 실은 의외로 이제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슈가 딱 벌어지면 저 이슈를 내가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까? 근데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지면 그냥 그거를 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관심은 다 에너지예요. 갈등도 에너지고 관심도 에너지고 그거는 뭐 그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걸 올라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걸 조금 더 에너지를 써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컨대 지금 지혜 문제가 터졌다. 지혜 문제가 터지면 실업부조제도 문제라든가 고용보험제도 개편이랑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뭐 그때 잠깐 얘기했었던 그런 거 등등등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내지는 뭐 이번에 미투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어떤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서 뭔가 진도가 더 나갈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그런 등등을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약간 버릇 같은 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슈 드리블링은 방금 말한 취지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무조건 이슈가 있으면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올라타서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려면 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랑 경쟁하는 거예요. 실제 경쟁은 단독 경쟁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뭔가 내가 멋있는 에헴 하는 얘기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파괴력 있고 공익적 가치가 있고 거대 권력과 싸우면서도 남보다 먼저 하는 거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물론 어렵지만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이슈에 올라타야 되고 이슈는 계속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런 뭐 정유라 사건의 흐름, 내지는 미투 사건의 흐름, 이런 흐름을 올라타는 거를 가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을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지?를 가지면서 내가 그거를 미리 근데 자료 요청을 하면 한 3주 가까이 걸려요. 어떤 거는. 그러면 3주 후에 이슈가 되는 걸 내가 미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미래를 개척하는 거죠. 아무튼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슈는 흐름이 있다. 더 넓게 가든가. 아까 전에 예컨대 미투는 좁게 해석하면은 여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이슈,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인데 거기 권력 관계가 껴들어 있는 이 정도로 보는 게 아직까지 일반적이고 제가 생각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 아까 전에 말한 약간 이제 어떤 어떤 권력의 어떤 남용, 불공정 문제 이런 걸로 할 건지는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편의점 이슈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 이제 저 혼자가 아니고 같이 여러 명 했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냐면 이거랑도 연결되는 건데 기존의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저희 비판적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2012년에 4월에 총선이 있고 2012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는데 2012년 4월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크게 이슈가 된 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랑 복지국가를 보수 성향 정당 후보가 발표를 하면서 경제민주화랑 복지국가 이슈가 커져요. 근데 그래서 그때 관심이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경제민주화의 그러면 실제 이슈들을 들여다보면 재벌개혁 이슈가 가장 비중이 볼륨 있게 나왔었고 재벌개혁 이슈도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재벌 지배구조 이슈였었어요. 재벌 지배구조 이슈도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뭐냐면 금산 분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 그 다음에 출자 총액제, 그 다음에 신규 순환 출자 금지, 그 다음에 어떤 범죄 경력 있는 대주주 등등에 대한 그 적격성을 문제 삼는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네 가지 단어를 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그냥 이 네 가지 단어를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대주주 적격성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름 시사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고 여기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는 네 가지 단어 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경제학 석사과정인 사람도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제 경제학을 했고 우리 상임위 이슈였거든요. 정무위원회 이슈고 그리고 제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였어요. 그러면 제가 진보정당 쪽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재벌개혁 문제도 관심이 많은데 물론 이제 내가 관심은 있지만 실력이 딸리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잘 모를 정도의 이슈가 전체 정치권의 메인 이슈인 거예요. 대선과 총선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이슈를 아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은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5,000명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5천만 명이 아니에요. 5,000명이에요. 5,000명. 이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숫자랑 거의 비슷한 건데 전현직 공정거래는 직원 숫자인 거예요. 이거를 담당했던 또는 이제 그 재벌 구조본부에서 이걸 담당했던 전현직 직원 정도가 아는 거고 경제학자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주 경제학자 중에서 한 1% 내지 0.1%가 이 이슈를 다루는 거지. 워낙 이슈도 경제학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냐면 국민들 아무도 못 알아먹는 이슈를 정치권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민주주의의 매력은 사회 경제적인 약자 집단이 어떤 에너지를 동원해서 뒤집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집단이 재벌 집단인데 가장 힘센 집단이랑 싸우는 마이너 집단이 국민들 아무도 못 알아먹는 말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 되게 곰곰이 생각하면 되게 멍청한 짓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2년, 12년 경제민주화 논란 전체를 미분과 적분의 경제민주화라고 표현을 해요. 국민들 아무도 못 알아먹는 경제민주화라 그래가지고 저는 일종의 대선 공약으로 미분을 실현하겠습니다. 적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거를 대선 공약을 한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짓거리를 한 거다. 라고 저는 이제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는 경제민주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기존의 진보 진영 전체가 헛짓거리 하는 거에 거기에 박수부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범한 보통 사람들 눈으로 그걸 같이 평가를 하면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평가를 하면 거대한 뻘짓인 거거든요. 그만큼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숟가락 얹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경제민주화의 취지는 살리되 사람들 삶에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를 찾은 게 편의점 이슈예요. 그래서 가불관계 이슈였던 거. 그래서 목적의식적으로 가불관계 이슈를
띄우기 위한 전략으로 그것에 구체적인 이슈를 편의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요 얘기를 한 이유는 그래서 편의점 이슈를 빵 터뜨리니까 뭐 나중에 보도대로 다시 했지만 기자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미분과 적분의 경제민주화, 재벌 지배구조 이슈, 재벌개혁 이슈는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떠든 거고 저는 그분들 불러서 물어보면은 뭐 아무튼 잘 모를 거 생각하는데 지금도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자들도 그냥 일단 떠드니까 받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신문 봐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워낙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낯선 얘기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 기사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전부가 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는데 편의점은 우리가 CU, 세븐일레븐, GS, 민스탑을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갑질했다는데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의 반응이 일단 다른 거예요. 저거는 뭔가 좀 다르네?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알아먹을 수 있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제가 그때 현수막 우리 이제 기자회견 법안 만들어서 현수막에 편의점 문제 컴마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옆으로 돼 있는 걸 대시라 그러나요? 대시 컴마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였어요. 편의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저는 그 재벌 지배구조 이슈는 먹물들의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말인 게 아니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먹물들 중에 일부만 먹물 중에서 상당히 고퀄리티 아주 그 한 순도 높은 먹물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얘기고 일반 국민들이랑은 내가 저거 된다 한들 내가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그거는 재벌 나쁜 놈이 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벌을 많이 싫어하고 얘는 좀 적당히 싫어하고 얘는 가급적 재벌을 뭐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국민들 뇌리 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근데 편의점 이슈 같은 건 다른 거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와 나쁜 놈들 때려 아주 이런 짬뽕 같은 인간들. 그래서 그거는 이런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된 거고 그래서 편의점 이슈가 워낙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기자들이 아까 전에 왜 그 유사한 걸 찾는 것처럼 그럼 유사한 게 뭐가 있지? 그리고 그거는 뭔가 옆으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찾은 게 남양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숯불로 치면 빨갛게 불이 달아올라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것도 이미 빨갛게 불이 달아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딱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보도자료 하나의 가치가 파괴력이 있었다기보다 이 모든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땅 터진 거고 또 하나는 이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또 10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JTBC 태블릿 PC 사건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그때 개헌 발표하는데 뭐 이제 개헌 정도가 그래서 개헌 정도도 다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뭐 쭉 해가지고 국정감사 에너지라든가 이게 다 마치 우리 무슨 무슨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이 질량이 쫙 응집되는 것처럼 질량이 쫙 응집돼 있고 숯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빵 터지니까 그게 이제 마치 우주의 빅뱅처럼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어떤 후발자의 이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작동하긴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인 경우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슈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아젠다 감수성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이슈의 흐름을 타면서 뭔가 큰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타고 넘어가면서 계속 추적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저기 어디 산골에 있거나 뭔가 나 혼자 혼자 독서실에서 열심히 자습해가지고 나는 이슈를 개발해내야지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슈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시대 다수의 정서랑 교감하고 그 사람들이 뭐에 울고 뭐에 분노하고 뭐에 웃고 이런 거를 교감하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뭐 잘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같이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다 이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나 등등을 그래서 실은 그런 거를 꾸준히 봐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된다는 거죠. 논리를 탑재한 데이터 만들기는 그냥 쭉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건 사례로 보여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하면 17페이지예요. 뒤에 자세한 사례는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릴 텐데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전면적 결합, 대중조직과 함께하는 이슈 파이팅 이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은 보도자료 중심으로 사고를 보여드리고 이슈 파이팅을 잘하면 정말로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물론 그 크기는 다를 수 있고 대상자는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원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TM이라는 건 텔레마케터 그 이제 하는 분들을 얘기했던 건데 그 자세한 사례는 제가 다음 주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요거에 관한 자료들을 좀 더 준비해 오는 걸로 하고 보도 자료 사례 모음을 다시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에 수록된 보도 자료는 지금 4 이거를 제가 카테고리화 했어요. 앞에 1페이지부터 그냥 보시면 돼요. 입장 표명 보도 자료.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보도 자료라고, 데이터 없는 정책 보도 자료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카테고리 1이고요. 두 번째는 토론회 홍보용 보도 자료. 토론회 홍보용도 법안과 연동되어 있는 토론회와 법안과 무관한 토론회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토론회 홍보용 보도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세 번째 주장하려는 내용인데 팩트랑 연동되어 있는 경우, 이게 세 번째 카테고리를 잡은 거고요. 네 번째는 프레임을 재구성하면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다. 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을 바꾼 역사적인 보도자료는 아까 전에 최순실 정유라 씨 건인데 입장 표명 보도자료만 먼저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 이제 그냥 이 1페이지 먼저 보는 걸로 할게요. 1페이지를 한번 눈으로 훑는 것만 할게요. 반가로 1번에 4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목은 금융위원회는 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그냥 이거는 이제 이 제목이 실은 딱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 딴에는 이 표현을, 이것도 어디선가 나오던 표현 아닌가요? 뭐 이렇게 왜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왜 뭐뭐 앞에만 하면 뭐 하는가는 되게 우리 운율이 있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살려가지고 제가 쓴 적이 있는 표현이고, 이거는 이제 법안이라기보다 뭔가 금융위원회가 뭔가 정책을 후퇴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보도자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 우리 강만수 씨라고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핵심 측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별로 싫어하지 않는 분인데 나름의 철학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는 좀 다르지만 나름의 철학도 있고 이 사람이 쓴 책도 이제 내용도 이제 괜찮은 책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산업은행은 정무위원회 전체를 보면 약간 덜 중요한 피감기관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예컨대 센 사람이랑 붙으면 이슈의 값어치가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컨대 선거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치르거나 총선 같은 거 치를 경우 후보가 1번 후보, 2번, 1, 2, 3, 4, 5번 후보까지 있다. 만약에 대선을 치를 때 그러면 무조건 센 사람을 까는 거예요. 센 사람을 까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5번 후보가 1번 후보를 깠다. 근데 그럼 1번 후보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꾸하지 않는 게 FM이에요. 왜냐하면 저런 지지율도 낮고 주목도 못 받는 사람한테 내가 대꾸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꾸를 해준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멍청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띄워주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제 센 사람이랑 싸워야지 이제 주목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센 사람을 계속 주구장창 비난해가지고 막 아무튼 틈이 나는 대로 뭔가 비난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인지도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분 중에 대표적인 정치인이 제가 보기엔 이재명 시장님인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막 아무튼 틈이 날 때마다 박근혜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하고 이명박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거를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바람이 부나 꾸준히 뭐 이제 사람들이랑 막 전투도 치르고 뭐하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티끌모아 태산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정말 트위터라든가 뭐 엄청나게 모아서 결국 대선 후보까지 된 거거든요. 다른 근데 그것도 부지런히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센 놈이랑 아무튼 부지런히 센 사람이랑 싸운 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센 사람이랑. 그리고 두 번째 밑에 3번은 이제 내용은 복잡하니까 자세히 안 하지만 한 명의 국회의원 또는 보좌진이 국면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 해서 이제 감독 체계 금융감독 독립성 뭐 이런 등등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이슈고 낯설은 이슈예요. 아까 말한 미분과 적분 같은 이슈예요. 근데도 예컨대 여기 제목만 보시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 발의 의원 공동성명서 김기준, 민병두, 정호준이라고 돼 있어요. 요 세 명이 누구냐면 이거와 관련된 법안을 낸 적이 있는 의원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세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인데 법안의 내용이 다 달라요. 이 통일성도 다 다르고 뭐 컨셉도 다르고 야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뭔가 입장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 혼자 그러니까 우리 의원실만 입장을 표명하면 그냥 n분의 1인 거예요. 우리 의원실만 입장을 표명하면 그냥 금융위원회가 훨씬 더 이거는 정부를 대표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300명 중에 1명인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내가 입장을 내봤자 나 혼자는 뭐 자기 만족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의원실, 우리랑 다 다른 법안을 냈던 법안의 컨셉이나 각도는 좀 다르지만 그 의원실 보좌진을 제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시킨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걸 한데 가가지고 우리가 합의점을, 그러니까 금융위와 전선을 그을 수 있는 정도의 합의점은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법안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법안의 컨셉이 다르니까. 근데 금융위와 금융위원회 입장과 전선을 그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합의합시다 라고 설득을 하고 오프라인도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대면도 하고 뭐 커피 한 잔도 먹고 내가 그 의원실 찾아가서 취지 설명도 하고 등등 아무튼 해가지고 공동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융위원회가 자기네가 이런 거 자기네가 남들이 싫어하는 걸 할 때는 원래 정부가 언제 하냐면 금요일날 오후에 입장을 언제나 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내는 거는 뭔가 이제 그거는 뭔가 얍실한 거다, 뭔가 이거 숨기려는 거다라고 생각이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금요일날 오후에 보도를 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근성이 있으면 같이 출근하는 거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이제 약간 가정을 포기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 김기준, 민병두, 정호준 의원실 공동 입장을 딱 낸 순간 이거는 약간 당론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금융위가 추진하는 건 저지됐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주구장창 1년 동안 이런 짓거리를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어떤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없다 하더라도 정책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는 이런 지형 지물, 어떻게 이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만들어낼 건지가 다 연동돼 있고, 이게 6월 24일 날 보도자료인데 이렇게 3명의 요 이슈의 가장 고관여층이었던 새 의원실이 이런 보도를 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뭐를 했었냐면 그때 민주당 전체 정무위원회 의원수가 총 1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간사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미 한번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내고 언론의 기사화가 미약하지만 났기 때문에 민주당 10명 전체의 보도 입장문을 다시 제안을 했어요. 초안을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전체, 민주당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공동 입장문을 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입장문이 이게 해당할 건지는 아닌데 여기는 제가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공동 입장문을 다시 내요. 한 5일 정도 있다가. 그래서 실은 일종의 그럼 사실상 당론이 된 거예요. 이슈를 주도하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지금 현직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견해가 크게 다른 거는 대화에서 합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에서 의견을 조율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건 파토나요. 그냥 이슈를 주도하면 돼요. 이슈를 쭉 리드하면 어느 순간 그게, 그러나 사람들의 이 시선도 염두에 두면서 이슈를 리드하면 어느 순간 그게 당론이 돼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 이거 이제 일종의 옛날 그 운동권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견인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여서 대화해서 토론해가지고 합의 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힘으로 어떤 이제 은근한 보이지 않는 힘을 작동하고 뭔가 이렇게 생 노가다 같은 걸 좀 해가지고 약간 개고생을 좀 더 해가지고 이거를 주류적 위치로 만들어 놓는, 언론을 이제 움직여서 그렇게 하면은 실은 이제 이견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실은 지금 이제 제가 노동 쪽 이슈는 물론 이제 이거랑 성격은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노동 쪽 이슈는 당사자가 다 조직된 당사자들이 많아가지고 금융 쪽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조직된 당사자 집단이 덜한 경우는 내가 움직이는 만큼 실은 이제 그런 걸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정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국면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그 연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가 금융인의 보호 강화 TF로 전락하는 이유, 이런 정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 홍보용 보도자료는 2페이지 상단인데요. 보도자료 한 병이 국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게 아까 편의점 말한 건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방가로 이번에 민병두, 이만우라는 분은 누구냐면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세요. 19대 국회에서.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고 우리나라에서 이건 이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금융실명제법 중에서 금융실명제법 차명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었는데 최근에 저기 박용진 의원실의 김성영 보좌관이 맹활약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유권해석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저는 유권해석이 바뀌기 이전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해가지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1993년 제가 이제 2013년 19대 국회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였어요. 이제 한 뭐 6월 말까지. 근데 2013년에 이
박근혜 정부가 등장을 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였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서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하면서 전두환 비자금을 털기 시작하고 너 돈 맞아내나 추징금 걷는 거랑 그다음에 CJ에서 그 이재현 회장이 이제 밝혀진 차명 계좌만 660개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버진 아일랜드에서 온갖 우리나라 이제 약간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버진 아일랜드인 그 탈세를 터트려요. 그런 식으로 차명 관련된 이슈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게 다 차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금융실명제 차명.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다라는 저 혼자 이제 어떤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이슈에 달라붙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때도 이슈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건지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그때가 제가 이제 이게 5월, 6월쯤이었어요. 4월, 5월, 6월, 7월경이었거든요. 근데 금융실명제법이 언제 만들어졌지를 이제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쭉 했더니 금융실명제법을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했다는 거는 아직은 아는 사람 좀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뒤져서 봤더니 8월 12일이었어요. 1993년 8월 12일 날 긴급 명령 형태로 금융실명제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달력 20주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는 8월 12일 날. 한번 볼게요. 보도자료가 두 가지예요. 우리 제목만 지금 보면 되는데요. 방거라 2번은 8월 6일 날 보도자료를 냈어요. 일부러 일주일 전에 딱 낸 거예요. 우리가 8월 10일 날 이 행사를 할 거니까 니네가 알고 있어라. 우리를 제발 좀 주목 좀 해달라. 라고 미리 일주일 전에 보도자료를 내야지 그 언론사, 신문, 기자, 방송사가 맞아. 금융실명제 20주년이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자기네가 특집을 하든 기획기사를 하든 이제 아니면 기사 꼭지를 배정을 하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시 야당이었고 그냥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불가해요. 그냥 말 그대로 n분의 1이에요. 그러면 n분의 1을 다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를 짱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짱구를 굴려 생각한 게 뭐냐면 새누리당 후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 후보랑 같이 하는데 왜냐면 금융실명제 20주년이고 금융실명 차명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누구랑 같이 할 거냐 새누리당 후보랑 같이 하는 걸 일단 먼저 정해놓고 그러면 이게 여야가 같이 하는 모양새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n분의 1이었는데 300명 중에 1, 그러니까 파워도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야가 같이 하는 거는 뭐 일단 뉴스 가치 좀 달라져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지도부까지도 꼬시는 전략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만우 의원이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썼던 19년 전 논문 19년 전 논문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 때 쓴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검색에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 19년 전에 좋은 논문을 쓰셨는데 저희랑 이번에 같이 토론회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나름 선의를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제안이네요. 그럼 우리가 같이 토론회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연락을 제가 모시던 의원님한테 직접 이제 의원 대 의원도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둘이 이제 오케이가 딱 되고 그럼 이제 실무 처리는 이제 저랑 그 방에 이제 그 담당 보좌관이랑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뽀다구를 키우고 에토스를 키울 수 있을까를 짱구를 굴려서 토론회 행사를 일단 날짜는 이날이 일단 이걸 무조건 잡아놓은 거죠. 일단 우리 먹고 들어간 거 일단 어떤 그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 길목 어떤 이제 길이를 잡아놓은 건데 그래서 주문한 게 뭐냐면 당신의 그 사람은 기재위였어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신 상임위원장 축사랑 그 다음에 당신네 당 원내대표 축사를 받아갖고 와라.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장 축사를 받아오겠다.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이쪽에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이면 새누리당이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당시에 원내대표가 최경환이었고 그쪽에 원내대표가 최경환이었고 상임위원장은 이제 부산에 이번 낙선했던 아무튼 부산 사람 당시 그 새누리당 사람이 상임위원장이었고 기재위 우리 정무위 기재위원장도 새누리당 사람이었고 이제 우리 당 원내대표만 우리 당인 거죠. 그러면 새누리당 사람 축사가 새누리당 사람 3명 민주당 사람 1명이 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원내대표 2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축사는 우리가 예컨대 토론의 제목 자체가 뭐냐면 금융실명제 20주년 차명 어쩌고저쩌고에 관련 토론회 이거예요. 한번 제목이 뭐였는지 볼까요?
29쪽을 한번 잠깐 볼게요. 토론의 제목이 여기 28페이지를 보시면 28페이지 중간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토론의 주제는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표현을 쓴 거는 박근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네가 얘기한 거를 니네 대통령이 말한 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면 저쪽이 수용하기가 더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거를 확 껴안아 버린다고 표현하는 건데 확 껴안아 버리면 오히려 이슈가 더 커지거든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이 이슈가 어떤 사회 정의에 등등에 오르면 그쪽을 확 껴안아 주는 거죠. 그쪽을 최대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니네 대통령이 말했던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말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좋은 말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여기에 차명계좌가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획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축사는 다 똑같아요. 20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전격적 결정으로 금융실명제법 시행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기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 되기 바랍니다. 다 모든 축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편집권이 있어요. 왜냐면 보도자료를 내가 작성하니까. 여기에 2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20년 전 김영삼의 결단, 긍정적 기능이 있어, 그러나 한계가 있어, 좋은 토론 되기 바래. 이 네 가지다 그랬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그 중에 한계 부분만 다 뽑아내요. 이게 왜 문제인지. 그래서 이 토론의 의의가 뭔지 그거를 한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30페이지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걸 내가 쓴 건 한 개도 없어요. 다만 편집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무는 어차피 내가 담당하니까. 다 그리고 그것도 합의된 거거든요. 그냥 그 읽음만 읽어볼게요. 금융실명제는 부동산실명제와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30페이지 상단에 최경환 걸 읽고 있어요. 금융실명제는 부동산실명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 투명성 담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음지에 있던 금융거래를 양질적 거래를 놓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차명거래를 통한 탈세나 불법자산의 원인과 같은 범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정의 실현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시대적 요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가 본래의 목적에 달성하고 있는 이 변화된 시대적 흐름을 작동하는지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전병헌 어쩌고저쩌고 축사 강길부 기재위원장 어쩌고저쩌고 박민식 위원장 어쩌고저쩌고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금융위원장은 원래 야당이 하는 토론에 오지 않거든요. 야당이 하는 거는 오지 않는데 여야가 같이 하니까 이거 오는 거고 동시에 그날 8월 12일 날 저녁 대한민국 모든 뉴스는 이 달력 효과인데 뭐라고 나갔냐면 그때가 특히나 아까 말한 차명 이슈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그 야당만 했으면은 기사가 나갔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근데 여야가 같이 하고 원내대표 축사가 있는 순간 당대당 행사의 컨셉이 되는 거예요. 모양새 자체가. 실은 그냥 우리 의원실에 한서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한 명 땡기고 여기 땡긴 김에 축사 몇 개 땡겼는데 그림은 뭐냐면 이건 보통 그림이라 그러는데 정당과 정당이 같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이 한 행사한 거예요. 그림만으로 보면. 왜냐면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거의 모든 신문과 거의 모든 방송, 뉴스 등등은 조그마한 인터넷 미디어 포함해가지고 오늘 금융실명제 실시 20주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차명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실명제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라는 내가 의도했던 그러니까 우리 이름 석자는 알리지 못했지만 거기에는 우리 이름을 아예 빼고 하는 보도자가 훨씬 많아요. 그냥 국회, 뭐 정당, 뭐 민주당과 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러나 이슈의 파괴력은 훨씬 더 커진 거죠. 이슈 자체 인지도. 그래서 이슈는 메인 이슈 중에 하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순전히 전략 전술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내가 무슨 뭐 글을 그냥 무슨 서체를 막 이렇게 무슨 추사 김정희처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300명 중에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보도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이 그림을 만들까?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하는 과정. 그래서 이때 국회에서 비어있는 자리는 국회에서 의원회 간 대강당이라는 가장 넓은 데가 있어요. 500명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근데 금융실명제 관련된 당사자 집단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육교사 이슈는 보육교사들 동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는 이슈는 동원도 쉬운데 모두의 이슈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슈는 누구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이슈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500명이 모이는 대한극장보다 더 큰 극장 그 공간에서
거기밖에 없지만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날짜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아무튼 그게 뭐 썰렁해 보이든 뭐든 그건 그다음 문제인 거고 동원이든가 그건 그다음 문제인 거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커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이 9시 반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